우리 중국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 리웨이천 박사는 자신이 속한 나라 중국의 도시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 믿었다. 그 말엔 확신이 있었다. 수십 년간 초고속 성장을 이뤄낸 자부심 그리고 데이터가 있었다. 그는 이번 출장도 형식적인 비교 연구로 생각했다. 한국이 얼마나 따라왔는지 확인하면 끝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균열이 생겼다. 공항부터 서울까지 그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정돈 된 흐름을 느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혼란이 없었다. 차들은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신호가 없어도 서로를 배려했다. 밤거리를 걷는 이들의 표정엔 긴장보다 여유가 있었다. 이건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습관이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며칠 뒤 그는 서울의 중심에서 다시 멈췄다. 주인이 없는 상점, 그러나 질서 정연한 계산. 다리 아래의 문화공간, 밤늦게도 평화로운 거리. 서울은 기술로가 아니라 사람의 의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가만히 노트를 덮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회가 가능하지?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그 답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가 곧 목격하게 될 장면이 그의 모든 믿음을 뒤집을 거라는 사실을. 과연 무엇이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을까? 그날 밤 리웨이천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을까? 우리의 속국이었던 작은 나라가 뭘 얼마나 잘했겠어? 그런 생각이었죠. 중국의 속도와 규모를 본 제가 한반도 같은 곳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저는 리웨이천입니다. 중국에서 20년간 도시 개발을 해온 전문가죠. 그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데 왜 소음이 없죠? 자동화 시스템도 놀랍도록 정확하고요. 베이징 수도공항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소리가 하늘을 찌르죠. 줄도 제대로 안 서고 다들 급해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도 계속 의아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난개발의 흔적이 없었어요. 건물들이 제각각 치솟지도 않고요. 한국이 이 정도였나?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더 놀랐습니다. 지하철 환승이 이렇게 체계적일 수가 있습니까? 표지판 하나하나가 논리적이었어요. 길을 잃을 수가 없는 구조였죠. 중국 도시들은 어떻습니까? 지하철역 하나 찾는 게 모험이죠. 표지판은 있어도 일관성이 없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면서 기사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서울 교통이 왜 이렇게 질서정연하죠?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들 급하긴 해도 순서는 지켜야죠.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중국에서는 당연하지 않은데 말이죠. 호텔 창문을 열고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여자들도 나이 든 분들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걸었죠. 이상하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편안해 보인다. 베이징이라면 어떨까요? 밤늦게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로울까요? 아니죠. 다들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뭔가 제가 놓친 게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설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느낀 그 질서, 그 체계성은 뭐였을까요?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한국인 동료를 만났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분이었죠. 어제 공항에서 서울까지 오면서 놀랐습니다.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더군요.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게 느끼셨군요. 근데 리 박사님, 이건 기술보다 사람의 문제거든요. 사람의 문제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걸 쓰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놓쳤던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늘 기술과 규모만 생각했는데 사람을 먼저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조식을 마치고 서울 시내로 나갔습니다. 본격적인 한국 도시 탐방이 시작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말이에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급하게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죠. 그런데 정류장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의자가 따뜻했거든요. 이게 뭐지? 난방이 되는 의자였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온열 시스템을 설치해 놨더군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USB 충전기도 있고 와이파이도 무료였습니다. 중국 버스 정류장은 어떻습니까? 콘크리트 의자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죠. 비 오면 다 맞고 추우면 그냥 춥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버스가 왔을 때 더 놀랐습니다. 버스 기사가 휠체어 탑승객을 위해 경사판을 직접 설치해 주더군요. 시간이 좀 걸려도 다른 승객들이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이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네. 중국이라면 어떨까요? 다들 시간 아깝다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자연스럽게 말이죠. 지하철을 타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역도 충격이었어요. 먼저 화장실이 깨끗했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휴지도 충분하고요. 도시의 품격은 화장실에서 드러난다더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공공시설의 관리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건 행정력이 얼마나 세심한지 보여주죠.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탔죠. 베이징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문 열리자마자 밀고 들어가죠.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엉켜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말 조용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운 게 많았습니다. 노약자석에는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았어요. 빈자리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통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하철에 타셨는데 젊은 남자가 바로 자리를 양보했어요. 할머니는 고맙다고 인사하시고 남자는 괜찮다고 웃었죠. 이게 진짜 자연스럽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교육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이었죠. 지하철에서 내려서 김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켰습니까? 김 부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글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요. 불편을 미리 없애는 게 결국 모두에게 좋으니까요. 불편을 미리 없앤다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불편이 생기면 그때 해결하려고 하죠. 미리 예방한다는 개념이 부족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게 자연스럽다. 식당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손님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후에 명동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도 어수선하지 않았어요. 쓰레기도 거의 안 보였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 가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봤는데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더군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김 부장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리 박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을 어떻게 만들어냈죠? 김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편하려면 남도 편해야 한다는 생각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던 아시아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기계보다 사람의 질서가 먼저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문명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밤 11시쯤 작은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이 없었거든요. 간판에 무인 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이 운영되나?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가 봤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안내 멘트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무인 매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직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로 가니까 바코드를 찍는 기계가 있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니까 자동으로 영수증이 나왔죠. 이게 정말 될까? 처음에는 시험 삼아 작은 물건 하나만 샀습니다. 생수 한 병이었죠. 계산이 정확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CCTV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 같으면 구석구석 카메라 투성이일 텐데 여기는 최소한만 설치되어 있었어요. 감시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이 목적이구나. 다음 날 김 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인 매장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가끔 있긴 하죠. 하지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김 부장이 생각해 보더니 답했어요. 도둑질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요. 물건값도 비싸지 않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도둑질을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도둑질할 이유를 없앤 거였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무인 매장을 만들려면 보안 시스템부터 강화하죠.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기계로 감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신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무인 매장도 가봤어요. 카페였는데 커피 머신이 자동으로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맛도 나쁘지 않았어요. 사람 없이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손님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자기가 쓴 컵은 자기가 치웠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테이블도 깨끗하게 닦고 갔습니다. 다음 손님을 위해서요. 이런 시민의식은 어떻게 생긴 거지? 한국 대학생 한 명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인 매장에서 도둑질 생각 안 해봤어요? 학생이 웃으며 답했어요. 왜 해요? 도둑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이 또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둑질할 이유가 없다고요? 중국에서는 무인 매장이 성공하기 어려울 텐데. 왜요? 사람들이 믿을 만하지 않으니까요. 학생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중국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였거든요. 한국은 서로를 기본적으로 믿는 사회였습니다. 의심부터 하는 게 아니라 신뢰부터 하는 거였어요. 무인 매장뿐만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역에도 무인 키오스크가 많았어요. 고장내는 사람도 거의 없고 대기줄도 질서정연했죠. 기계를 부수거나 망가뜨리는 사람이 없네. 중국 같으면 무인 기계들이 금세 고장 나거나 부서집니다. 사람들이 거칠게 다루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기계도 사람이 쓰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다루더군요. 고장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걸 아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또 무인 매장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비싼 물건을 사봤어요. 와인 한 병이었죠. 계산하는 동안 아무도 안 봤습니다. 제가 돈을 안 내고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 도둑질할 생각이 안 드는 거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기술이 아닌 문화였어요. CCTV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믿고 사는 문화였습니다. 그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얕봤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김 부장이 특별한 곳을 보여주겠다며 한강으로 데려갔습니다. 광진교라는 다리 밑이었어요. 다리 밑에 뭐가 있는데요? 가보시면 알아요. 계단을 내려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 밑이 전시관이었어요. 광진교 8번가라고 하더군요. 다리 밑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벽면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공연장도 있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중국 같으면 다리 밑이 어떻습니까? 그냥 빈 공간이거나 창고로 쓰죠. 아니면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는 문화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냈어요? 김 부장이 설명해 줬어요.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에요. 버려지는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었겠네요. 그렇지도 않아요.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했거든요. 정말 기발한 발상이었습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재활용한 거였어요. 전시 작품들을 둘러보는데 수준이 상당했습니다. 아마추어 작품 같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전문 작가들인가요? 아니요. 대부분 일반인들이에요.
취미로 그림 그리거나 사진 찍는 분들이죠. 일반인들이 이 정도를 놀라웠습니다. 예술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시민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사진을 전시하고 계셨어요. 한강의 사계절을 찍은 작품들이었죠. 어르신, 사진 정말 잘 찍으시네요. 고맙습니다. 퇴직하고 취미로 시작한 건데 이렇게 전시까지 하게 되니까 좋네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나요? 네,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문화 공간을 많이 열어줘요. 시민들에게 문화 공간을 열어준다고요?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작은 카페도 있었어요. 다리 밑 카페라니 정말 독특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한강을 바라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공간이 또 있나요?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 곳곳에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청계천 밑에도 있고 다른 다리 밑에도 있고요.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한 거네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공간 재생 프로젝트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공간 재생이라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없애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거였어요. 저녁 무렵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더 신기했어요. 다리는 다리대로 기능하고 밑은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공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구나. 김 부장이 말했어요. 한국은 땅이 좁으니까 공간을 소비할 수 없어요. 재창조해야 하죠. 재창조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밤이 되니까 다리 밑 전시관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더 아름다웠습니다. 이건 그냥 다리일 뿐이었는데 예술이 흐르고 있었다. 한강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뭔가 큰 것을 만들려고 해요. 높은 빌딩, 큰 광장, 넓은 도로요. 그런데 한국은 작은 것에서 큰 가치를 찾아내더군요. 다리 밑 같은 자투리 공간도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이건 도시 설계가 아니라 철학이야.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공간을 소비하지 않는다. 재창조한다. 그날 밤 11시쯤 혼자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김 부장은 늦은 시간이라며 말렸지만 저는 궁금했거든요. 밤에 한강이 어떤 모습일지 말이에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것도 혼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혼자서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여유롭게 뛰고 있었죠. 중국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이징에서 밤 11시에 여자가 혼자 공원에서 조깅한다고요? 위험해서 못하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벤치에는 가족들이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함께 나온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밤늦게 아이를 데리고 나와도 안전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늦은 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네. 강변을 걸어가면서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젊은이들이 버스킹을 하고 있었어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사람들이 둘러싸고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박수도 치고 돈도 넣어주고요. 경찰이 단속하러 오지도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허가 없이 공연하면 바로 단속당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유로웠어요.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권리를 인정해주는 거였습니다. 한강 다리에 설치된 조명도 아름다웠습니다. 무지개색으로 변하는 조명이 물에 반사되어서 환상적이었어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예술품이 된 거였죠. 자전거 도로에는 밤늦게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이딩복을 입고 진지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고 위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강변 카페들은 밤늦게까지 영업하고 있었어요. 야외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연인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는 안전할 때 아름답구나. 이런 풍경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치안이 좋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치안이 좋다는 건 경찰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경찰을 거의 못 봤거든요. 순찰차도 가끔 지나갈 뿐이었고요. 그런데도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구나.
중국은 어떻습니까? 밤에 공원 가려면 여러 명이 함께 가야 해요. 혼자는 위험하죠. 감시 카메라도 많고 경비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시보다는 자유가 우선이었어요. 사람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축구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밤늦게 운동하는 거였죠. 조명이 밝아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공공시설이 밤늦게까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으로 만든 시설을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워터파크 근처에서는 분수쇼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음악에 맞춰서 물줄기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바라보고 있었죠. 이런 걸 공짜로 볼 수 있네. 중국 같으면 입장료를 받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였어요. 강변을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샀습니다. 밤늦게 혼자 술을 사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시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 진짜 자유를 얻는구나. 그날 밤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느꼈거든요. 자유롭다는 건 뭘까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자유는 서로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밤에 한강에서 본 풍경들이 바로 그런 자유였어요. 서로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위에서 만들어진 자유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도시의 진짜 품격은 밤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낮에는 다들 바쁘니까 질서를 지키죠. 그런데 밤에는 본성이 나오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본성은 평화로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진짜였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였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뭔가 어색했거든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뭘 말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보내준 질문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시의 품격은 GDP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 문장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늘 경제 규모와 개발 속도로만 도시를 평가했는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GDP 세계 2위입니다. 고층 빌딩도 많고 고속철도도 빠르고요. 그런데 정말 품격 있는 도시일까요?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규모는 크지만 품격은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한국은 반대였어요. 규모는 작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문화를 즐길 줄 알았죠. 인터뷰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느낀 걸 솔직하게 말해보고 싶었거든요. 기자와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도시개발 철학은 중국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중국은 빨리 크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일단 짓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죠. 속도가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사람을 생각하며 만듭니다. 불편하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아름답지 않을까를 먼저 고려하죠. 중국의 속도는 빠르지만 한국의 방향은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자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흥미롭게 받아들이더군요. 인터뷰 후에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중국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작고 자원도 없고 역사도 짧다고 여겼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보니까 정반대였어요. 작지만 정교했고 자원은 없지만 효율적이었고 역사는 짧지만 지혜로웠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중국 도시개발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정작 도시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의 본질이 뭘까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좋은 도시죠. 한국 도시들은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따뜻한 의자, 깨끗한 지하철, 안전한 밤거리, 문화공간들. 모든 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거였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멋있는 건물은 많지만 사람을 위한 건 부족해요. 지하철은 복잡하고 공공시설은 불편하고 밤거리는 위험하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제 노트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에 와서 적은 내용들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설 리 없다고 생각했다. 첫날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부끄러웠어요. 기계보다 사람의 질서가 먼저였다. 신뢰는 기술이 아닌 문화였다. 한국은 공간을 소비하지 않는다. 재창조한다.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20년 동안 도시 개발을 했지만 한국에서 일주일 만에 더 많은 걸 깨달았어요. 크기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김 부장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네요. 김 부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한국은 작으니까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체계적인 거예요? 작으니까 더 정교해야 해요. 실수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작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이어야 했던 거예요. 중국은 크니까 실수해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했죠. 그래서 더 완성도 높은 도시가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서울시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도시정책 담당 공무원과 인터뷰하기로 했거든요. 박 과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저희는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설계합니다. 사람을 먼저 설계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물어봤습니다. 도시를 만들 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편리한가를 먼저 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더군요. 지하철 노선을 정할 때도 최단 거리가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한다는 거였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쉬운 방향으로 만들죠. 사람들이 불편해도 나중에 적응하라고 하고요. 그런데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기술이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는 철학이었어요. 공공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선이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앱들을 보여주더군요. 정말 간단했어요. 복잡한 메뉴 없이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 지하철 운행 상황, 공공시설 이용 안내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몇 년이 걸렸죠.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철학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철학이요? 시민이 주인이라는 철학이요. 공무원은 시민을 섬기는 사람이고 기술은 시민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었어요. 중국은 시민이 행정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복잡한 절차도 참고 기다리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은 행정이 시민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면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안전 시스템도 보여드릴까요? 서울시 종합상황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났어요. 서울 전체의 교통 상황, 안전 상황,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몇 분 안에 대응이 가능해요. 실제로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오는 걸 봤는데 정말 빨랐어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차량을 보내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대부분 몰라요. 그냥 안전하다고 느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시스템을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안전하다고 느끼면 된다는 거였어요. 복지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자동으로 찾아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며칠 동안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안부 확인을 해드려요. 정말요? 네,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시스템이에요. 한국은 기술을 사람에 맞춘다는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사람이 기술에 맞춰야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였어요. 이런 시스템들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죠.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만족도가 높아요.
그럴만했습니다. 불편함을 미리 없애주는 시스템이니까 만족할 수밖에 없죠. 한국 도시개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질문했더니 박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사람이죠.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 곳을 만드는 거예요. 그날 오후 서울시청을 나오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기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였어요. 한국은 기술을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중국도 기술은 많아요. 하지만 사람보다는 효율성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술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의 차이였어요. 한국의 성공은 문화와 시민의식과 기술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귀국 전날 밤 마지막으로 한강을 걸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한강 다리 위에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풍경인데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는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보였거든요. 이 도시엔 온기가 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차가운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을 지내보니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무엇이 도시를 따뜻하게 만들까요? 건물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 더 나은 도시를 만들려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따뜻한 도시가 된 거였습니다. 중국에서 20년 동안 도시 개발을 했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빨리 크게 만드느냐만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편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 질문이 달랐으니까 답도 달랐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중국 본사에 제출할 보고서였어요. 원래는 한국 도시개발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바꿨어요. 한국, 기술이 아닌 품격의 나라. 이게 제가 한국에서 느낀 핵심이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중국이 더 앞설 수도 있어요. 규모도 더 크고 속도도 더 빠르죠. 그런데 품격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품격, 시민의 품격, 행정의 품격이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이 배워야 할 건 속도가 아니라 철학이다.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대신 한국의 철학을 배워야 한다는 거였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 함께 살아가려는 철학, 품격을 중시하는 철학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김 부장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리 박사님, 한국에서 뭘 가장 많이 배우셨어요? 겸손을 배웠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선진국이 뭔지도 알게 됐고요. 진짜 선진국은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품격 있게 사는 나라였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니까 서울이 작아 보였어요. 베이징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도시였죠. 그런데 그 작은 도시에서 제가 배운 건 정말 컸습니다. 도시의 진짜 가치가 뭔지, 발전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알게 됐거든요. 중국에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더군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럴만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니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무인 매장 이야기를 할 때는 다들 놀라더군요. 정말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어. 거의 없어요. 시민의식이 다르거든요. 그때부터 동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은 직접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제가 중국 내에서 한국 도시정책 전문가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걸 중국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보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나는 도시개발 전문가로 수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내게 기술보다 더 큰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란 무엇인가? 버스 정류장의 따뜻한 의자, 무인 상점의 신뢰, 밤의 한강의 평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나는 인정합니다. 한국은 작지만 그 정신은 거대하다고요. 그리고 지금 나는 이 나라를 존경합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생각과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예산과 일정부터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질문부터 합니다.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 뭘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 안전할까를 먼저 생각해요. 동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습니다. 우리 박사가 한국 다녀와서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리기도 했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달랐어요. 시민 중심으로 설계한 프로젝트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상하이에서 진행한 지하철역 개선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에서 본 것처럼 시민들의 동선을 먼저 분석했어요. 어디서 가장 많이 넘어지는지, 어디서 길을 잃는지, 어느 시간대에 가장 복잡한지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을 개선했어요. 표지판 위치도 바꾸고 계단에 미끄럼 방지 시설도 설치하고 환승 구간도 넓혔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고가 70% 줄어들었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랐어요. 시 정부에서도 인정해줬습니다.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요. 한국식 접근법이 중국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한 거였습니다. 최근에는 베이징시에서 자문을 요청받기도 했어요. 시민 친화적 도시 설계에 대한 자문이었죠. 한국에서 뭘 배웠길래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베이징시 관계자가 물어봤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웠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걸 배운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제는 제가 후배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해줍니다. 젊은 도시계획가들이 특히 관심을 보여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체계적인가요? 직접 가서 보세요.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몇 명이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충격받고 돌아왔죠. 한국의 도시 시스템을 중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요. 그런데 철학은 배울 수 있어요.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 품격을 중시하는 철학은 어디서나 통용되거든요. 가끔 한국 뉴스를 찾아서 봅니다. 서울에 새로운 공원이 생겼다든지 지하철 노선이 연장됐다든지 하는 소식들이요. 그럴 때마다 반갑습니다. 제가 걸어본 그 거리들, 타봤던 그 지하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게 기뻐요. 한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게 된 나라니까요. 중국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규모도 다르고 상황도 복잡하니까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처럼 한국에서 배운 사람들이 늘어나면 가능할 거예요. 한국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학생의 마음으로 가고 싶어요. 더 많이 배우고 싶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시민의식을 만들어냈는지,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어냈는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중국과 한국이 도시정책을 서로 교류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건 사람입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한국은 그걸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작아도 위대할 수 있다는 것, 빠르지 않아도 정확할 수 있다는 것,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저는 도시개발 전문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시를 만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서로를 배려하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에서 본 그런 도시 말입니다. 한국, 정말 고마운 나라입니다. 제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해준 나라예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존경할 나라입니다.